이건 저의 의견이 제 의견이니까 그쵸? 좀 달라도 되고, 그리고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꿈 깨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줄리안 씨가 요청한 몇 가지 질문. 줄리안이요? 네. 네, 대표님. 대표님 좀 깐깐하신가요? 아니요. 그 줄리안이 약간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달라고 몇 가지 질문을 네. 했는데 이제 미래의 나의 아이를 위해 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타일러의 의견이 좀 궁금하대요.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해서 솔직히 이건 저의 의견이 제 의견이니까 그쵸? 좀 달라도 되고, 그리고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꿈 깨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열을 잡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기계화시켜서 그거를 보여준 게 언제냐면 1860년대 후반에 세계 박람회에서 오구스탄 무쇼라는 프랑스 사람이 태양열 증진 엔진을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은 지가 꽤 오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photosynthetic cell, 그러니까 태양광판에 들어가는 세포들이 있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진 거는 1954년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우리가 온실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거는 화석연료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서 미국 방송에서 한 과학자가 발표했던 거는 1958년이에요. 60년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를 확인했고 70년대 딱 초반에 환경운동이 확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1970년도에 우리가 이제 지구의 날을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시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1970년에 시위가 많았었고 다들 시위대 나와가지고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 Save the earth for the next generation 하고 플카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1970년에 시위대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제가 다음 세대예요. 저 88년생이고 냉전이 끝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때 뒤로는 솔직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본격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50년 넘게. 그러면은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와서 다음 세대 내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할까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문제를 미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당장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온도 상승치가 지난 10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한번 배출을 하면 그건 나중에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늘로 온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막 줄이기 시작하고 하면 상황을 확 바꾸면 조절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온도 상승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해결책 없이는 2050년 전까지 분명히 2도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2도를 찍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해수면이 막 올라오고 팽창이 되니까 그 올라오는 데가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역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수가 돼요. 침수까지 되지는 않아도 태풍이 치고 왔을 때 해일 현상 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2도를 찍었을 때. 지금 시설로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이 뭐 솔직히 꿈도 꾸지는 못하고 제가 은퇴를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저는 2050년 넘어서야지 은퇴를 할까 말까인데, 근데 우리가 이 도를 미리미리 찍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2050년 전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은퇴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제도 이렇게 안 되고 물품이 안 들어오고, 아니 하루를 대한민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런 뭐 식량이나 이런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밀 자급률이 0.8%인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못 산다고요. 내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를 위해서 뭐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제 이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생사를 위해서 또 막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약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빨리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는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기후위기가 뭘까요? 기후위기는 평균온도 상승이에요. 평균온도 상승의 원인이 뭘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은 왜 나오는 거예요? 화석연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계속 쓰면 문제 해결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대체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재생이든 원자력이든 그냥 그 나라의 군민의 의견대로 그냥 하셔야 되는데, 근데 화석연료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한 빨리 탈탄소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후위기에 관련된 다른 여러 기구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네. 얘기했었는데 WWF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시청자분한테 아, 네. WWF는 한국말로는 세계자연기금인데, 여기는 진짜 옛날에 두 가지 단체였어요. 하나는 야생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전단체였고, 또 다른 단체는 기후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다른 조직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생태계와 에너지 정책이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자연기금은 지금으로서는 이 지구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보전단체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 나라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고, 연구를 해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면 지정을 한 다음에 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보호구역들이 이제 또 산림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바다에 속한다면 거기서 또 이제 기후 관련돼서 기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흡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관리하고 있는 동시에, 그러면 이 단체가 또한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탈탄소를 해야 되는 경제에서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그 모든 당사자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보전도 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자연 보전 단체예요. 뭔가 아까 탈탄소 에너지를 위해서 뭔가 최근에 이슈된 뭔가 좀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만한 이야기라든지 뭔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선가 어느 나라에서 뭐 실행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미 뭐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체해야 되는 건데 대체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걸 이제 많이들 좀 던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니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100% 재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솔직히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 혹은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한 40%의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아닌 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화석연료가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완전한 꼴찌인지 두 번째 꼴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긴 한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약간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다 보니까 누가 맞을까? 이렇게 약간 의견들 가지고 좀 싸우면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나중에 뭐 유럽 시장에다가 물품을 팔 때 세금 복탕을 당해가지고 물품들이 비싸지고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그 밀려날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자연 상관없다, 뭐 야생동물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싶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바다가 기후위기 때문에 많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온도층이 막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태풍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강력해지고 영향권이 또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태풍이 찾아오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뭐 한 50년에 한 번 심각한 거 올까 말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영향권이 좀 많아지면서 정말 물 관련된 피해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엄청 심각한 해일 현상을 보지는 않아도 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간 피해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보스코의 한 공장이 해변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태풍 영향권 때문에 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져서 1조 원 넘게 피해를 봤어요. 그 공장 하나가. 근데 그러면은 그 포스코인데 되게 중요한 역할,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거를 무조건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피해를 보니까요.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뭐 각 나라의 국민, 각 나라의 기업들, 각 나라의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제일 빠르게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얼마 전에 그냥 본 기사 같은 거였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돼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지구의 사이클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네. 그럴 때가 돼서 된 것뿐이야. 이런 아, 과학자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는 굳이 어디서 사는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저를 봐가지고 타일러 이 동네 살아요? 하면 제 친구 이 동네 살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이 동네 살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안 산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거 피하면서 또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구가 기후 자연스럽게 주기에 따라서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게 1도의 온도 상승치가 생기려면 몇만 년이 걸려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극 이런 데에 있는 얼음을 뽑아가지고 그 공기 차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얼려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메탄가스의 농도 이런 거를 확인하면 그때 당시 기후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높이에 따라서 그때 이제 지구의 나이가 다르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기가 변해왔을까를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했을 때는 온도 차가 생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100년 안에 온도가 갑자기 오르는 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자연적인 주기로 관측이 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958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금방금방 확인해서 이거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모르는 거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뭐 지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사실을 좀 둔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한번 나중에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 교수들, 그런 과학자들이 그냥 한국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 유럽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석유 회사가 지원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 그런 교수들의 연구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석유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이 기후 위기가 자기 사업을 통해서 조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는 명확하게도 내부 메모 90년대에 유출된 거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해도 사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내가 빨대 안 쓰고 텀블러 쓰고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사실은 미미하다고들 하잖아요. 개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더 큰 약간 집단을 네. 도와줘야 된다고. 네. 기업이 정신 차리게 하려면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냥 제가 느낀 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완전 기업들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긴 해요. 기업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 맞다 나 나이도 들고 있고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 생각이 들었으면 오케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해야 되는 거랑 헬스장에 맨날 가는 거랑 또 달라요. 한번 가요. 한번 가서 땀 흘리고 나 잘했다 하고 다음 날은 안 가고 다음 날 안 가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주일, 2주가 지났는데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습관도 없고 그리고 꼭 해야 되나라는 의심이 남아도는 이런 심리가 있죠. 그 심리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윗선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기존 세대일 경우 요거를 한 번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니 들었지만 그때 과연 그럴까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러면서 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지만 게을리하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운동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서 야, 너 안 하면 정말 심각하다. 너 안 하면 진짜 나중에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러면 나랑 한번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가는 게 하면 재밌잖아 하고 같이 약속을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운영을 하시는 이런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변에다가 우리 기업이 뭘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맞다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니면 그래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너 관심 가졌어? 그래 계속 관심 가져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넌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해야지. 나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같이 해. 이런 식의 프레셔가 필요해요.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의 프레셔가 필요한 것처럼 기업들도 외부에서 그런 프레셔가 좀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 참정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하시는 실천들은 주변에 많은 영감이 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썩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꽝이에요, 솔직히. 예. 근데 그건 뭐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숫자가 금방 커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무조건 같이 하는 것이 혼자서 완벽하게 한 것보다 훨씬 좋은 실천이라는 사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간 집단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 기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투표를 하고, 소비를 할 때 인증된 어떤 뭐 요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으면 그러면 인증이 있는 거를 사고, 이러면서 소비 패턴을 통해서 이런 걸 원한다라고 기업계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뭐 말을 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 세 번째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긁어서 부스러미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환경 주제에 관련된 얘기일 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바꿔야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말을 안 하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하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실천하는 거고 임팩트가 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 늘 있어야 되는 실천들이 그렇게 이제 투표할 때 기후위기 생각하기, 소비할 때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하기, 만약에 그런 선택안이 없다면 소비자의 피드백을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혼자서 하면서도 규모 있는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워낙 이거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에 제도적인 해결책이 요되는 건데, 제가 얼마나 완벽한 성인 같은 그런 사람이 돼도 저 앞에 지구만큼 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랑 조금만 해도 더 큰 임팩트가 있는 거지, 제가 완벽해지는 것보다. 제가 안 써도 돼서 제가 안 써도 돼서 그래요. 저는 머리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더 짧게 밀어요.